안녕하세요. 피곤하시죠? 예, 이번 세션 굉장히 재밌으니까 아마 피로가 싹 날아갈 겁니다. 안녕하세요, 베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오늘 인터뷰할 배석훈 이사님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일단 3D 시스템스의 클라우드 전략의 CTO이시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3D 시스템스라는 회사를 잘 모르실 텐데 1980년대 초반에 3D 프린팅을 개발하고 가장 먼저 3D 프린터를 만든 회사고요. 그리고 매출은 한 1조 원 정도 하는 굉장히 큰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배석훈 이사님 좀 다른 백그라운드 좀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저기 보기보다 나이가 좀 먹어서 86학번이고요. 서울대 기계설계학과에서 학부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그래픽스 쪽을 전공을 했고 그걸 박사를 받고 이제 98년도에 첫 번째 스타트업을 서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제가 꼭 배 이사님을 여기 무대에 모시고 싶었던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같은 배시고요. 그래가지고 꼭 모시고 싶었고 농담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B2B 소프트웨어를 창업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하셨어요. 한 번은 한국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3D 시스템스라는 회사한테 매각했고요. 두 번째 회사는 실리콘밸리에서 또 다른 B2B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같은 회사 또 3D 시스템스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B2B 창업을 하셔가지고 3D 시스템스의 회사 두 개를 다 팔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B2B 창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직접적으로 반박하신 분이라 가지고 제가 꼭 무대에 이렇게 모시고 싶었습니다. 일단 서울대 86학번이신데 네. 지금은 좀 분위기가 달랐겠지만 당시만 해도 뭐 동기분들은 졸업한 다음에 다들 대기업에 취직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어떻게 창업을 하고 어떤 계기로 창업을 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고등학교 때서부터 이 사업을 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이제 이미 좀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진학할 때도 창업하기에 적당한 공부를 할 수 있는 학과를 선택하고 전공도 그런 걸 선택을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컴퓨터를 접했는데 그게 이제 애플2라고 하는 애플 컴퓨터의 초창기 모델을 갖고 놀면서 좀 꿈을 키웠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도 처음 알게 됐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회사에서 잘렸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뭐 픽사라든지 넥스트라든지 새로운 창업을 했다는 얘기를 계속 들을 때마다, 지금은 스티브 잡스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그때는 제 주변에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뭔가를 이렇게 변화를 줄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한 호기심이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한국 남자로서 이제 군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그 모든 패스를 궁극적으로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했었죠. 그리고 98년도에 이제 기회가 생겨서 소프트웨어 회사를 차렸는데, 왜냐하면 제가 공부를 그쪽으로 했기 때문에, 박사 과정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상품화를 할 것인가. 그리고 처음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한국 시장은 솔직히 팔 생각도 없었고 그걸 살 고객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저는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해외 시장을 먼저 생각하고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제품이 나오고 찾아간 데는 일본의 자동차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인데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 매니팩처링 컴퍼니에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초로 고객이 일본에서 이거를 구매 결정하는 데까지 약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창업을 하고 제품화 상품화 한 다음에 해 제가 비행기 이게 티켓 수를 세어보니까 한 40번 정도 탔더라고요, 1년 동안에. 근데 그 중에서 한 30번이 일본을 가는 거였고, 그만큼 이제 콜드콜서부터 시작해서 거의 맨 땅에 헤딩해서, 그러니까 최초로 이 제품을 사준 회사가 다행히 도요다가 먼저 사줬고요. 그다음에 도요다가 사니까 그다음에 혼다가 사고 닛산이 사고,
그리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다음에는 유럽 시장에 가서 이제 폭스바겐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에 이제 납품이 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진출한 게 미국 시장, 특히 미국을 가보니까 미국은 자동차 외에도 한국 시장에 없는 이제 디펜스, 국방과 관련된 시장도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메디컬 이퀴먼트 만드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뭔가 조금 그 규모나 이런 성격이 달라서 그쪽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사실은 그 일본의 그 자동차 회사를 기반으로 성장한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각해보면 시행착오였어요. 왜냐하면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고, 들어간 다음에는 이제 좀 수월하게 비즈니스가 되긴 했는데, 일본 고객이 찾고자 하는 제품의 특성과 미국 고객이 찾고자 하는 제품의 특성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좀 고전을 하다가 그 한국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미국 공략용 그 미제 제품, 그러니까 좀 오기가 생긴 게 미국 고객들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내 거를 안 사느냐, 내가 만든 게 이게 어떤 건데, 그런 생각에서 이제 제품을 다시 기획해서 다시 진출을 했죠. 그게 2007년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제 미국의 그 신제품을 갖고 들어가서 한 2, 3년 후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미국 시장 내에서 마켓 시어 1위로 올라온 거였었고요. 그리고 한 2009년, 2010년 정도 되면서부터 이제 많은 것들이 안정화가 돼서 저는 일상이 굉장히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렇게 막 치열하게 막 알고리즘이라든지 제품 기획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보다는 그 회사 여기서 저기서 터지는 문제들, 뭐 인사 문제 터지고 뭐 법적인 문제 해결해야 되고 계약 문제 따져야 되고 이런 거로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죠. 그때 생각했었던 게 저는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일어났을 때 점점 행복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리고 마침 저희는 그 아이팍이라고 그 당시 이제 한국 코트라 쪽에서 지원을 해주는 정부 프로그램이 있어서 실리콘밸리에 오피스를 열게 됐고요. 또 그 동네에 있다 보니까 새로운 비즈니스 어퍼튜니티를 계속 보게 되는 게 클라우드 쪽도 보게 되고 모바일 쪽도 보게 되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이 버티컬 마켓 자체가 워낙 좀 고리타분한 마켓이다 보니까 이게 디스럽터가 굉장히 안 됐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런 새로운 플랫폼이나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조금만 흔들면 또 다른 찬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두 번째 스타트업을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그게 2010년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그 첫 번째 회사를 엑싯을 한 다음에 두 번째 회사를 시작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미 엑싯하기 전에 시작을 하셨던 사실은 건가요?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긴 한데 엑싯하기 전에 두 번째 회사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는 이제 집사람이랑 여러 사람들이 정말 다 말렸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미 첫 번째 회사가 잘 돌아가고 있었고, 그다음에 배당 성향도 굉장히 센 회사였기 때문에 배당도 많이 나오고 충분히 그냥 이제 애들하고 시간 많이 보내면서, 왜냐하면 일요일 날 일을 안 해본 게 꽤 오래됐거든요. 그렇게 살면 되지 왜 두 번째 회사를 하냐고 많은 사람들이 말렸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 많은 만류를 불구하고 두 번째 회사를 시작하게 된 거죠. 네,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게 이제 뭔가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자체가, 왜냐하면 첫 번째 회사를 창업하셨고, 그리고 정확히 얼마에 이거를 팔았는지는 뭐 기록은 없지만 그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듣기로는 뭐 굉장히 평생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그 현금이나 재산을 얻으셨는데, 굳이 왜 또 다시 힘든 두 번째 창업을 하게 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렇게 모르긴 해도 여러분이 지금 창업하시는 이런 열기 보면 되게 좀 반갑긴 한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되기보다는 생각한 대로 안 될 확률이 한 10배는 더 많을 거예요. 스타트업을 한다는 게. 그리고 스타트업을 한다는 게 이제 화려하지도 않고 굉장히 힘든 더티워크도 굉장히 다 감수를 하면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더 좋았어요. 그러니까는 스스로 생각한 게 나는 이게 마무리 투수가 아니라 선발 투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창업을 했던 동기도 뭔가를 만드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회사가 잘 굴러가고 이렇게 막 스케일업하고 하는 것은 내 역할이 아닌 게 아닌가. 그래서 스케일업은 다른 친구 보고 하라고 하고 네가 이거 훨씬 더 키워라.
그러니까 나는 새로운 거 다시 시작하자가 된 거죠. 아니 그런 점은 솔직히 한국에 있는 창업가 분들한테는 좀 찾기 힘든 이제 그런 특성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한 번 해가지고 성공하면은 다시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편안하게 나머지 인생을 사는 쪽에 많이 이제 포커스를 하는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그 창업한 게 비스파워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3년 만에 또다시 3D 시스템스에서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네. 그때 배경은 어땠어요? 뭐 이걸 가지고 우리 회사 살래 이러셨던 건가요? 아니면 먼저 러브콜이 왔던 건가요? 사실 그 첫 번째 회사가 자리를 정도 잡으면서 엑시스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얘기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사실은 코스닥은 그 당시에 요새 많이 나아졌겠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그러니까 주주들의 판단으로는 이건 너무 엉망이다. 이게 코스닥에 들어가면 뭐하냐. 너무나 골치 아프고 그다음에 뭐 주가 조작 아직 불투명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인수를 희망하는 미국 유럽 업체들의 러브콜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서 두 번째 회사는 그러니까 러브콜을 받는 걸 과정에서 보면서 어떤 미국의 대기업들이 아니면 유사 솔루션이나 유관 업체들이 무슨 고민을 갖고 있는지 눈이 떠졌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이쪽에서 필요한 게 무엇일 거다라는 거가 좀 판단이 되다 보니까 두 번째 회사를 시작할 때는 한 3년 안에는 뭔가 좀 그 윤곽이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행이 한 3년 차 정도 됐을 때 한 두세 군데 회사에서 또 러브콜이 왔어요. 그러니까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막 엑시트하기 위해서 쫓아다니진 않았는데 러브콜이 오고 사실은 두 번째 회사 러브콜이 오기 직전까지 조금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스케일을 더 키우기 위해서 조직을 어떻게 더 구성하고 그런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제 두 번째 회사에 대한 인수 제안이 왔고 그 인수 제안을 해온 회사는 상당히 좀 큰 기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다른 생각 접고 일단 그러면은 여기서 정리를 하자라고 마음을 굳히고 두 번째 회사랑 그 인수 제안을 한 회사랑 협상을 해 나갔는데 그 첫 번째 회사를 인수한 회사고 그 두 번째 회사를 인수 제안한 회사가 약간의 경쟁 관계가 있었어요. 약간의. 그래서 요거는 좀 잘 활용하면은 이 관계가 재밌겠다 싶어서 이제 첫 번째 회사를 인수한 그 3D 시스템 쪽 그 CEO랑 이제 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했죠. 걔네가 나한테 관심 있다는데 생각 없냐. 그러니까 그쪽에서 갑자기 잠깐 그러면 나랑 얘기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다행히 그 두 회사 이상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박앤파워가 좀 생겼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평가 금액도 이제 높이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근데 갑자기 첫 번째 제안하는 회사가 자기네가 올해 그 파이낸스 문제가 좀 있어서 모든 M&A 버짓을 중단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순간 저는 이제 박앤파워가 없어진 거지. 한 회사하고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대신에 그 얘기는 안 하고 이제 그 회사랑 이제 충분히 이제 막 내고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막 그쪽 CEO분하고 뭐 이렇게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뭐 얼마 할래 그러니까 막 너무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부르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다 안 하고 말하고 그러니까 저는 일어났다가 뭐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이제 결론을 내게 된 거죠. 실은 전에 이 스토리를 전 되게 그 깊게 디테일하게 들었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대 뒤에서 이 M&A가 일어날 때 그러고 인수 희망자가 한 회사가 아니고 여러 회사가 있을 때 어떤 다이나믹으로 움직이는지가 굉장히 재밌었고요. 아까 그 첫 번째 창업을 하실 때 이거는 한국 시장에선 도저히 안 되겠다고 이제 한국 시장 밖을 먼저 보셨다 그랬는데 한국 시장에서 B2B 창업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그런 조건인가요? 아니면 이게 시장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제가 물어보니까 다들 뭐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에서 뭐 방해를 한다. 우리나라는 B2B 소프트웨어가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직접 해보신 경험을 비춰봤을 때는 어떤가요? 진짜 우리나라 환경이? 사실 B2B로 성공한 회사가 없지는 않죠. 뭐 더전이라든지 회계 쪽에 상장한 회사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B2B 기반의 회사가 성장할 포텐셜은 있다고 보는데 솔직히 말하면 상당히 우리 인더스트리는 좀
경색돼 있죠. 그러니까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대여섯 개 대기업, 삼성, 현대, 뭐 SK, 거기에다 납품하는 1차 벤더, 2차 벤더, 그리고 모든 대기업들이, 웬만한 대기업들은 SI 업체를 끼고 있으니까 그 SI 업체들이 납품 과정이나 모든 것들이 또 쉴드가 쳐져 있고, 그리고 웬만한 솔루션 갖고 가면 이런 거 우리가 만들어버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맨 앞에 서 있는 대기업이 의사결정을 안 하면 3차 벤더는 의사결정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의사결정 능력, 솔루션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 보니까 남아있는 건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인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사실 너무 좀 작고, 그 다음에 중견기업 뭐 매출이 몇 천억에서 그 정도 수준의 중견기업들일 텐데 그 개수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판단한 거는 한국은 나중에 가자. 왜냐하면 결국은 도요타가 쓰고 GM이 쓰면 현대가 쓰거든요. 그 다음에 애플이 도입을 했으면 삼성이 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해외부터 나아가자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일본 시장이 상대적으로 조금 편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문화적으로는 비슷한 것도 너무 많고, 조직 구조는 솔직히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다 가르쳐줬지만 그 근대화 과정에서는 우리가 일본을 베낀 거가 너무 많아서 기업 문화도 너무나 비슷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기는 어려워도 한번 들어가면, 그리고 그쪽은 중견기업이라고 하는 회사들이 다 인류 어떤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아서 우리가 들어본 적은 없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국 시장만 갖고 B2B로 하기에는 사실은 B2B가 컨슈머 프로덕트보다 어떻게 보면 리스크는 좀 적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비즈니스 모델도 심플하고, 그다음에 밸류 프로포지션도 심플하고,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나 뭐 서비스가 있다고 한다면 B2B가 상대적으로 좀 편한 비즈니스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문제를 우리가 풀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우버 같이 막 이렇게 거의 뭐 깡패 수준의 디스럽터를 하겠다라고 이게 덤벼들기 전에는 이게 힘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이제 솔루션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먼저 해외로 나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제가 청중 계신 분들한테 질문 하나 하고 싶은데, 현재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 여기 있으신가요? 한 명도 없으신가요? 원래 계획은 있으면 그중에 B2B 창업하신 분은 몇 분 계시냐고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뭐 몇 명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한국에서 B2B 창업을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해보신 분으로서 조언을 주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이 분야에서 말하기를 박찬호 선수 같이 미국 진출을 하냐, 아니면은 유현진 선수 같이 미국 진출하냐.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는 한국에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바로 메이저리그로 가서 잘한 케이스고, 유현진 선수는 한국에서 1등을 먹고 그 다음에 미국 가서 되게 잘한 케이스인데, 어떤 케이스가 더 바람직한 것 같아요? 바로 그냥 글로벌 시장으로 가냐, 아니면은 한국에서 시장을 점유하고 그러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가냐, 어떤 게 더 바람직한 것 같나요? 제 생각에는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그 당시 저희가 했을 때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였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농담이 그 당시에 소프트웨어 회사가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래서,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고 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닌 회사.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다 잡아먹을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그거를 바뀌는 어떤 힘이라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느낀 건 뭐냐면, 그때 한글과 컴퓨터도 굉장히 이제 전성기를 하다가 결국은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없어졌고, 그 과정에서 느낀 거는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의 1등이 아니면 소프트웨어는 안 된다라는 게, B2B든 B2C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미국에 나가고 이제 해외로 나가는 게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겠다라기보다는 생존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이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느낌. 거기 가서 자리를 잡고 글로벌 스탠다드가 안 되면 난 죽는다라는 각오로 하고 나갔기 때문에. 근데 그 과정 자체가 한국에서 먼저 성공을 하고 갈 거냐,
아니면 미국 가서 바로 할 거냐는 좀 선택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마켓이 한국에 존재를 하고 그거를 안에 침투할 수 있는 전략이 있고 뭐 이렇다면 한국을 거쳐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갔다가 글로벌하게 갈 경우에는 제 경험상 저도 일본을 갔다가 미국을 가면서 다 뜯어 고쳤거든요. 제품을 다시 다 만들었는데 비슷하게 시행착오는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런데 반드시 미국을 바로 가서 경험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가가지고 헤매다가 돌아오는 것보다는 좀 더 검증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굉장히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지금은 두 번째 회사를 이제 매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편안하게 이제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혹시 새로 또 도전하고 다시 세 번째 창업을 하실 뭐 그런 계획 같은 건 있으신가요? 그 첫 번째 회사는 그러니까 그 회사 이름은 아이너스 기술인데요. 아이너스 기술은 3D 시스템이 인수를 해서 큰 사업부가 돼가지고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회사는 그 팀 플랫폼이라는 그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이었는데 이거는 그 엔드 유저 제품이 그 확실하게 정착되기 전에 인수가 됐기 때문에 그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회사 내에서 클라우드 플랫폼을 어떻게 연동시킬까에 대한 전략과 그거에 대한 구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매각을 하고서 지금 거의 2년 차 들어갔는데 아직도 근무를 하는 이유는 이 저를 믿고 투자를 해주신 분에 대한 최소한의 리턴을 해드려야 되지 않는가라는 측면에서 열심히 그거를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슬 그 병이 다시 도지는 것 같아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가. 그다음에 난 나가서 지금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이디어는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계속 떠오르고 이 부분은 조금은 그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지금이 제 인생 경력의 마지막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또 다른 일도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고 있다는 말로 네, 이해하겠습니다. 네. 예. 그거 하실 때 돈 필요하시면 저희한테도 꼭 기회를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검토해 주시면. 좀 시간이 한 2분 30초 남았는데 그 여기 청중에서 질문을 좀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질문을 몇 개 좀 한 2개 정도를 뽑아 보겠습니다. 좋은 질문 아까 봤었는데 그 첫 번째 회사의 어떤 경험이 두 번째 회사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 제가 첫 번째 회사를 할 때 학생 상태에서 했지 직장 경력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에 대한 상상만 했었지 그게 어떤 건지 몰랐어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서 제가 전문적으로 했던 솔루션을 써줄 수 있는 인더스트리에 그쪽 회사의 엔지니어들 만나고 고객들 만나고 그 디스트리뷰션도 제가 한 대리점 계약을 한 200군데 정도 했는데 대리점들이 무슨 생각을 해서 내 거를 팔아주는지 그거에 대한 학습이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현실화됐다. 그러니까는 학생 시절에 갖고 있던 막연한 상상들이 이렇게 막 부딪히면서 이제 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좋기도 하고 좀 나쁘기도 한 게 그러다 보니까 그 두 번째 회사 시작할 때는 이제 첫 번째 회사는 시작할 때 무슨 상상을 해도 다 잘 될 것 같았어요. 근데 두 번째 회사는 시작을 할 때 이게 잘 될 것 같은 이유가 한 10개 생각나면 안 될 것 같은 이유가 한 100개쯤 생각나는 거예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훨씬 보수적이 되면서 이게 장점은 조금 안정적일 수 있지만 단점은 그만큼 좀 이렇게 막 어그레시브하게 이렇게 하는 게 조금은 힘들어진 것도 있죠. 근데 어쨌든 첫 번째 회사의 경험 중에 가장 크다고 하면 고객에 대한 이해. 이 사람들이 내 제품을 왜 사는지. 그다음에 중간에 이걸 유통하는 사람들이 왜 유통을 해주는지에 대한 이해.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항상 궁금해하던 그 질문인데 저도 뭐 학부는 이제 기계공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근데 그 배석훈 이사님 백그라운드를 보면은
완전히 정말 그 컴퓨터 공학도 아니고 하드코어 정말 그 기계공학, 기계 설계학을 공부하신 분인데 미국도 약간 그렇지만 특히 한국에는 정말 소위 말하는 그 공돌이들은 비즈니스 감각이 전혀 없는데 그 혹시 지금 현재 엔지니어 분들이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공대생 선배로서 그 단순히 이제 공대를 나온 사람들이 비즈니스적인 시각까지 이렇게 넓히고 만들려면은 어떤 쪽을 좀 이렇게 공부하고 어떤 쪽을 보는 게 중요한지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저는 그 조금 럭키했던 게 첫 번째 회사를 할 때 저를 좀 도와주셨던 멘토분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분한테 많이 배웠고요. 그다음에 회계 학원도 다녔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대차저저표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회계 학원도 그때 2달인가 다녔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그 책을 좀 많이 보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저도 게을러져서 책을 그렇게 많이 안 보는데 국내에도 이제 좋은 그 이런 그 경험을 담은 책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여기 특히 이쪽 그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보면 많이들 읽거든요. 그다음에 트렌드도 있고, 그리고 그 MBA나 이런 것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요새는 온라인으로 코스도 많고 하니까 스스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는 노력을 좀 한다면 공대생이라는 게 이제 이런 부정적인보다는 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 나온 김에 한 가지 책을 좀 추천해 드린다면 그 B2B 비즈니스에서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읽어봤지만 제일 도움이 됐었던 건 그 최근에 그 스티브 블랭크라는 그 저기 미시간 그 MBA 그 교수가 쓴 대박을 위한 4단계 코스라는 그 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B2B에 훨씬 더 맞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장을 개발하고 고객을 개발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추천하는 책으로 스타트업 바이블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네요. 죄송합니다. 예, 농담이었고요.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대학교 다닐 때 스티브 잡스를 보고 나도 저런 사람이 돼야겠다 하고 이제 창업을 하셨듯이 오늘 그 배석훈 이사님 말씀을 듣고 현재 이제 B2B 쪽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좀 영감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후배들이 좀 이것저것 물어보면은 그 잘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제 연락처 있으니까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저 개인적으로 저한테 이메일 해주셔도 좋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